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또 급한 뉴스들이 또 나왔네요. 지금요, 인용한 의원이요, 지금 비례대표로 들어갔죠. 인용한 의원이 비례대표 8번으로 들어갔는데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진영 논리에 너무나 많이 싸우고 있어서 별로 의정 활동의 필요성을,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뉴스이기도 하지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용한 의원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외국인 역사에 기여한 넘버 1번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에 굉장히 기여한 아주 대단한 가문의 소문으로 돼 있죠. 그런 점에서 그 약시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우리가 오래간만에 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후임에는 이소희 변호사, 세종에서 시의원을 역임했고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원래 이소희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를 받아야 되는데 한동훈 요 인간이 느닷없이 김재를 갖다가 2번씩이나 시키는 바람에 밀려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인용한 의원이 비례대표를 사퇴함으로써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이력을 보니까 대단한 인물입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이화여대 법대 그리고 연세대학교 법학 석사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됐어요. 상당히 입시점적인 인물인데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으로 돼 있네요. 참 사연이 좀 있네요. 안타깝고요. 장애인의 그 어려움을 딛고 검정고시를 2번이나 하고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한 아주 훌륭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하나는요, 방금 속보로 뜬 얘기인데, 배우 김지미 선생. 모르시는 분 없죠? 배우 김지미 선생이 LA에 지금 살고 있는데, 방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저도 지금 배우 김지미 선생을 저도 참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었었는데, 참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빌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뉴스를 말씀드리고, 통일교와 이재명과의 관계가 또 이 핀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채널 A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에서도 이재명이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금 행사에 나갔지만은 이재명은 안 나갔어요. 그래서 과연 이재명과 통일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문정과 백혜령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모든 게 사실 무근. 여기에 대해서 백혜령이는 6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문정이는 SNS에 글을 올려서 지금 백혜령 이건 잘못됐다. 사실과 본인의 의혹, 의혹이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이게 엉켜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 책임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혜령이도 또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혜령 같은 경우는 어제 6개 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공개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요, 압수수색 안에 있는 검찰이 그거를 이제 반려할 것이냐 청구할 것이냐 하는데 청구하겠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재명이가 쏘아올린 공이 정말 국가의 수사체계에 어마어마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과 비판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이문정이는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칼에 지금 동부지검장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잖아요. 그리고 백혜령이 한 칼에 수사단에 집어넣어 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백혜령의 뒷배는 누구냐? 이문정. 아니, 누구죠? 이재명. 이문정이도 뒷배는 이재명이죠. 그러나 팩트는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원로 배우죠. 이 85세네요. LA에서 별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우 김지미 선생은요, 57년도 17살에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로 데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려 7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어마어마하죠? 길소뜸, 춘희, 토지, 을화,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신 영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60년대와 70년대 한국 영화계를 완전히 주름 담는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다, 이렇게 불릴 정도가 됐습니다. 상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상, 대종상.
수십 차례 받았고 2019년에는요.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아름다운 예술인상 공로 예술인 부문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영화 작품 이외에도요. 많은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86년도에는 영화사 지미필름을 설립해서 마지막 황제와 로보캅을 국내 수입, 배급했고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현역에서 은퇴한 이후로는 이제 LA에 가서 쭉 거주를 해왔고요.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별세하게 됐는데, 지금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측에서는요, 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인용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났어요. 왜? 질문 받으면 또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문을 보면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서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 예. 벗어나야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진영 논리와 흑백 논리 이거 벗어나야 통합이 되지, 그러고서는 통합이 안 돼, 이 얘기예요. 딱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에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난 1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에 헌신해온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다. 그간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용환 의원이 사퇴를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처리가 되면 비례대표 다음 순번은 장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소희 변호사 양력 관련해요. 인적사항은요,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인용환 의원은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1987년 서양인으로서는 최초로 국가의사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증조부 때부터 100년이 넘게 한국에서 의료활동과 교육활동에 전념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2012년에 대한민국 1호 특별기화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도 10월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위촉돼서 그때 이제 우리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많이 받았죠. 예,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말이 많고 탈이 많다 보니까 출범 42일 만에 물러나게 됐고요.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힘이 미래에서 비례대표 8번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근데 뭐 혁신위원장 할 때 나는 총선에 안 나간다고 했지만은 비례대표로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소희 변호사가 누구냐? 예, 이소희 변호사 아주 뭐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8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9이죠. 소속은 여민합동법률사 소속으로 돼 있고 이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학사를 했고요. 경북대 법대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네요. 국민의힘 혁신위원을 인용환 의원하고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당 선관위 위원도 했고 이대 위원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서 24년까지는 세종시에서 시의원을 했습니다. 예, 세종시 시의원을 했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사학위를요. 경북대에서는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는 지금 연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학사가 또 고대 지금 어디에서는 지금 두 군데에서 졸업했네요. 고대에서 학사를 졸업했고 법대, 그리고 나서 그 이화여대 법대 전문대학원 학사 졸업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변실을 이제 했구만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이로 볼 때,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이소희 변호사가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교 이재명과의 관계인데, 지금 이재명이가 무조건 종교단체 이거 뭐 해산시켜야 한다.
이렇게 아예 지침을 딱 줘버렸죠. 자, 국무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소관 부처인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장한테 해산이 될 수 있어 없어? 아주 똑떨어지게 좀 대답을 먼저 해봐, 조원철 변호사. 자, 이렇게까지 다그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이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민법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는 소송하면 법원이 취소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야, 무조건 그냥 해산해. 이거 잘못되면 법원이 판단할 건데 너는 판사도 아니잖아. 법원 행정처장이지. 근데 뭐 그렇게 쭈물떡거리고 앉아있어? 이런 식으로 질책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조직적이고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 그리고 지속, 요 세 가지가 변수가 되는데 통일교가 여기 해당되겠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교유착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난리를 쳤지만은 요게 빠지고 이제 국민의힘 해산이 아니라 민주당 쪽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영향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이 박지원이가 공격의 최대 방어는 공격이 최대의 방어다. 그래서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거무선이 들어왔다면 파해체한다 된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지원이 그러면서 이제 뭐 박지원이는 이제 민주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이거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죠. 이미 뭐 전재수 이름 딱 떠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지금 언론에서 보면 일본의 사례를 갖다 이재명이가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요, 종교법인법 87.1조에 따라서 법을 위반해서 종교단체가 공공복지를 현저히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했을 경우에 법원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법으로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법조계의 일반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치권에서 그리고 법조계에서 이재명의 이런 선포, 통일교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 그야말로 국힘은 곧 정교유착이다. 그러니 국힘도 이게 불법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노리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반론이 상당하고 반발이 상당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 오늘 사설인데요. 이재명은 민주당 통일교 스캔들 때마다 통일교 해산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사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의 불법 행위가 해산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다면 민주당이 받은 통일교 돈도 마땅히 밝혀져야 된다. 지금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통일교의 해산을 위협해서 통일교가 민주당 관련 폭로를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런 궁금증을 낳고 있다. 낳고 있다. 그래서요, 오늘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문영호 본부장이 결국은 오늘 재판정에서 전면 폭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이는요, 이게 이제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하랩이라도 통일교 게이트는 못 막는다. 자, 그러면서 통일교회 얘기를 하겠는데 혹시라도 이재명 협박 때문에 말을 바꾸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고 감당을 못할 것이다. 이미 녹취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서 다 털어놓고 국민에게 맡기십시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그러면 이재명과 그다음에 통일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지금 언론 보도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요, 채널A가 아주 보도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A의 보도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터 김도 지금 이재명과의 관계 요거를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피터 김의 경우는요, 통일교 정치의 원조는 민주당인데 시초는 김대중이다. 지금 이재명이 통일교 해산을 외치는 것은 자기 과거를 지우기 위한 쇼다.
역사는 이 우위선을 반드시 기록할 것이다.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받아라.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후보 또는 이재명 후보 측이 직접 한학자 총재를 뵙겠다고 한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통일교 간부 간의 이 통화 녹취록인데 이 후보의 최측근 민주당 의원이 이 통일교 본부장과의 만남을 추진한 듯한 정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맞붙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28일 통일교 윤모 전 세계본부장과 이모 전 부회장이 전화통화를 나눕니다.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이라는 행사가 끝난 직후였는데 당시 통화에서 이 전 부회장은 후보자나 사모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쪽에서는 A 의원을 본부장님 한번 뵙게 하겠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의원은 당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힌 인물, 통일교 간부와의 만남을 추진한 걸로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입니다. 이후 윤 전 본부장은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락이 왔다며 직접 총재를 뵙겠다고 한다고 말했고, 이 부회장은 제가 정진상 쪽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 내용입니다. 녹취록에는 이재명 쪽이 연락했다는 내용과 이재명이 직접 연락했다는 내용이 혼재돼 있어 실제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직접 연락을 했다는 뜻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핵심 간부들이 민주당 대선 캠프 측과 접촉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지만 김건희 특검은 사실 여부 등을 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내일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서 추가 폭로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백은 이렇게 씁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죽일 거. 네요. 자,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그래서 이재명 말이죠. 당시 후보 그래서 또는 이재명 이게 후보 이제 측이 일파 만파로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직접 드릴게요. 한학자 총재를 뵙겠다고 한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통일교 간부 간의 이 통화 녹취록인데 이 후보의 최측근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본부장과의 만남을 추진한 듯한 정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맞붙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28일 통일교 윤모 전 세계본부장과 이모 전 부회장이 전화통화를 나눕니다.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이라는 행사가 끝난 직후였는데 당시 통화에서 이 전 부회장은 후보자나 사모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쪽에서는 A 의원을 본부장님 한번 뵙게 하겠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의원은 당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힌 인물, 통일교 간부와의 만남을 추진한 걸로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입니다. 이후 윤 전 본부장은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락이 왔다며 직접 총재를 뵙겠다고 한다고 말했고, 이 부회장은 제가 정진상 쪽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 내용입니다. 녹취록에는 이재명 쪽이 연락했다는 내용과 이재명이 직접 연락했다는 내용이 혼재돼 있어 실제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직접 연락을 했다는 뜻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핵심 간부들이 민주당 대선 캠프 측과 접촉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지만 김건희 특검은 사실 여부 등을 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내일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서 추가 폭로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내일이 오늘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남자는 배달을 하다. 자, 그래서 또 이 새 녹취록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윤영호 본부장과 관련된 이재명 민주당,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등등 이 녹취록이 뭐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녹취록보다도 오늘 육성으로 법정에서 최후 진술할 때 윤영호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박나래 지금까지 이제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 갑질 그리고 불법 의료행위 이런 걸로 인해서 논란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방송 하차를 했죠. 그런데 오늘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다른
지금 이 갑질 의혹이 번졌어요. 바로 노천탕 갑질입니다. 자, 그래서 밤새워서 지금 여러 명이 설치했는데 본인이 다 한 것처럼 했다. 그래서 요거에 지금 폭로 내용이 여기저기 많이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박나라의 사주 영상에 달린 댓글,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 댓글 작성자는요, 1, 2년 전에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박나래가 혼자 집 꾸미는 회차가 있었는데, 마당에 한옥기 노천 땅을 세팅하는 거였는데 TV에서는 혼자 다 한 것처럼 나오더라.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요, 그거 한 업자에서 부탁해서 무료로 설치받은 거다. 대표 브랜드와 인테리어가 비슷하다. 그걸 무려 하루 이틀 만에 해달라고 해서 직원들이 밤새워서 노가다를 했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박나래는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이나 음료수 한 번 건네준 적이 없고, 그래놓고 TV에서는 자기가 고생해서 꾸민 척, 참 어이가 없더라. 이런 사람이구나. 참 별로네 하고 느꼈던데 터질 게 터진 거 아닌가 싶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2023년도 11월에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박나래가 단독주택 마당에서 노천탕을 만드는 모습이 공개가 됐고, 그 방송을 통해서 박나래는요, 제 주택살이 최종 로망이자 올해 나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면서 욕도 주변을 대나무 장식으로 꾸미고 수도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폭로가 터진 후에 네티즌들은요, 방송 본 사람 중에 박나래가 설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듯, 저 방송 감명 깊게 보고 나태한 반성했었는데 자기가 한 것 아니었다니, 이미지가 그동안 너무 좋았네, 이런 반응을 쏟아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박나래 소속사 측에서는 언급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천탕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이죠, 한번 자료 화면 딱 하나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 노천탕 이 정도로 만들었으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노천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이제 노천탕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송에까지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자료 화면 하나를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한번 기다려 보시죠. 자, 요게 이게 노천탕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문제의 노천탕. 아이고, 이게 문제의 노천탕이에요. 아, 엠뚜루 맛뚜루 해가지고 나 혼자 산다. MBC 대만족 사이즈가 딱 맞네. 자, 요거를 자기가 이제 혼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나무가 옆에 있죠.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박나래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논란이 많은데 논란이 끊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아침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일요일입니다. 오늘 그동안에 다 못하신 거 충분히 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현 정부가 3년차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계도 그동안에 할 만큼 많이 했습니다. 1년에 거의 10여 차례 이상씩 정상회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훈련도 했고 연습도 했고 사전 예행 연습도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실수, 실책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보여주었던 다양한 형태의 정상회담 실패 사례를 제 기억나는 것만 골라보겠습니다. 그래도 넘쳐 흐를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이 계시면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십시오.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가는 최고의 방송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정상 외교의 실패는 전략과 정책의 실패, 그리고 정보 실패, 그 다음에는 크고 작은 형태의 사건, 사고로 이렇게 분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과 정책입니다. 전략과 정책이 잘못되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안보, 더 억울한 것은 아무 죄도 없는
국민들이 해외 나갔을 때 자존심이 상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해외 방문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여행 적자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3만 불 소득국가,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G20, 세계 20대 강대 국가라고 하는, 중견 국가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꼭 정상회교만 관련해서 찍어 본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실수와 실책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전략과 정책의 실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북해 협상과 관련된 정상 외교의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남북 간의 정상 외교, 자 1차, 2차, 3차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원포인트 판문점 정상회담도 쥐도 새도 모르게 했습니다. 1차와 3차 정상회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김여정이가 우리 대통령 하차 시에 문을 열 때 고개도 숙이지 않고 빤뻔하게 고개를 들고 우리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마치 여왕 이상의 정치적인 지위를 가진 것처럼 착각과 혼란을 줍니다.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대통령 정상 외교의 프로토콜로 보나 이해할 수 없는 건방진 모습, 뻔뻔한 모습, 무식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청와대가 과연 사전에 의전 절차를 논의할 때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단속했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정상회담,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령관,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군 통수권자가 지도새도 모르게 김정은이하고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통수권자가 과연 수도를 저렇게 비밀리에 벗어나서 되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죠. 아무리 2차 원포인트 회담이 중요하고 시간적으로 급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군 통수권자.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북한은 시시각각으로 통전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정체입니다. 이러한 2차 정상회담의 전략과 정책 말할 수 없습니다. 통수권자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울 청와대를 비운다. 이거는 정책과 전략의 실패 이상입니다. 국가 안보의 포기의 한순간으로 실패의 역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비핵화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비핵화의 개념은 하늘과 땅 사이로 차이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은이가 말하는 비핵화는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북한의 폐기가 아니고 미군이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핵 억지력 행사를 원천서부터 막겠다는 그러한 발상의 일환이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시종일관 주창했던 조선반도 즉 한반도에서의 비핵지대화입니다. 비핵지대화.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고도 정상회담에서 집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르고서 그냥 넘어간 거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모두 정상회담 전략의 정책의 실패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의 탑방 추진 전략과 관련된 실패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김정은이가 서울을 오기가 어렵다.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방송에서 절대 김정은이가 올 수 없는 상황이니
무리하지 말아라. 미북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 진전 조치가 있을 때 김정은이의 탑방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시간을 서두르는 게 급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바다. 제발 서두르지 말고 의연하게 김정은이의 탑방을 추진해라. 우리 보수 국민들은 환영은 할 수 없을지언정 반대를 하지 않는 방향에서 탑방을 추진한다면 최소한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그리고 그동안의 많은 도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육명 억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리 석방하라. 이것이 저의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무리하게 서둘다가 결국은 탑방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말할 수 없는 중요한 핵 문제와 관련된 전략과 정책의 실패, 바로 북한 제재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년 가을 이후에 국제 무대에서 뭘 주창했습니까? 비핵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인지 한반도의 비핵화인지 여기서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죠. 비핵화를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한테 제재를 풀어주는 선물을 줘야만 된다. 그래야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나온다. 유럽과 미국을 다니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파했습니까? 그러나 돌아온 건 뭡니까?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수석 대변인이다. 이것이 몇 달이 지나갔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판을 다 흔드는 그런 발언으로 정부 여당이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질 때 친북적 대북정책, 환상적 대북정책, 북핵 협상, 이것이 요즘은 거꾸로 독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실수.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 대변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제 기억에 제 60년 사상 인생 처음입니다. 마지막이길 정말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정책과 전략,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입니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매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하고 사적으로는 많은 또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공직에만 살아왔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우리 정부가 먼저 거론하고 미국이 가다주는 모형새로 가졌다고 얼마 전 언론에 한 줄 나온 걸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과연 훈련 중단이 정말 비핵화를, 북한의 핵무기, 가장 무서운 비대칭 전략을 없애준다면 저도 슬그머니 눈 감겠습니다. 그러나 특사단이 작년 3월 5일인가요? 김정은이 만나서 놀란 목소리로 우리 국민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뭡니까? 김정은이는 이제 한미연합훈련 전혀 시비 안 하기로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다.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군이 단독으로 하는 훈련마저도 하지 말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김정은이라는 걸 특사단은 몰랐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몰랐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정책과 전략의 실패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과 전략의 실패는 바로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한 민족으로 다룬다 좋습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 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한 민족이 아닙니다. 김정은이는 북한 체제를 3대 세습 쪽에서 이끄는 독재자이고 핵무기로 한국을 적화 통일시키려는 그러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우리가 포섭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함께 통일과 평화를 논의해야 할 사람은 북한의 주민, 우리 민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나 민족을 앞세우는 김정은과 손을 함께 잡고 한미
동맹 정신을 파괴하려 들은 것, 이것은 대전략의 실수요. 우리 국민이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정상회담을 실패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얘기하는 비핵화도 잘못 알아듣는지 잘못 받아들여서 아니면 알면서 그냥 넘어간 건지 지금과 같은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고, 그리고 제재가 먼저냐 아니면 핵 포기가 먼저냐는 문제를 들고 한미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무모하게 갈등과 대립구도를 빚어내고, 이러한 실수는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더 이상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이미지, 국민적 자존심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정보 실패입니다. 이 정보 실패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왜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중요합니까? 국민이 거는 안보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대한민국의 안보가 북한의 핵 미사일에 의해서 김정은이라는 3대 독재자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대로 된 정보가 적시에 입수돼야만 합니다. 사후 약 방문적 정보 수집과 분석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버스 지나간 다음에 버스 탈 수 있습니까? 다음 버스 타야 되는데 다음 버스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 버스가 내가 타야 할 그런 격에 맞는 버스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보는 적시성,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 실패 엄청납니다. 1차 미국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전격적으로 안 하겠다고 했죠. 그때 한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이런 정보를 사전에 미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정황 나올 때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하노이 회담, 미국 간 전혀 회담 전략 정보를 협조받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소통한다고는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하는 건지 알맹이 있는 얘기를 하는데 국민에게 안 알려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러난 실체적 결과만 놓고 보면 저는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개성공단 관광과 같은 문제를 미국 내 돌아가는 정보 정책 전략의 사전 정보 입수가 모자라니까 엉뚱하게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될지도 모르고, 또 결렬된 이후에도 3.1절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이라고 하는 밑도 끝도 족보도 없는 개념을 느닷없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족보에다가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집어넣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한 칼에 노!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칼에. 이런 망신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 원수가 한 얘기를 미국의 일개 차관 복급이 그냥 한 칼에 무시하는 노,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다음에 북중 간에 이번 1월 초 전격 기습적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가 떠난다는, 베이징에서 떠난다는 외신 보도를 알고서야 대한민국 국정원과 청와대가 허둥지둥됩니다.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 밝게는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 라인이 있다고 하는 국정원, 청와대와 북한 김정은 책상 위에 정상회담 한 라인을 가성하고 개통하겠다는 게 판문점 선언의 약속인데,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선전했습니까? 청와대 한 라인이 있다고. 지금까지 가동을 했는데 보아상 밝히지 않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얘기와 관해서 그렇게 북한을 신뢰하면서 북한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다는 말 한마디, 훈련해도 좋다는 말 한마디는 100% 믿을 정도로 신뢰하면서 왜 김정은이가 북한은 중국 시진핑을 만나러 간다는 말 한마디를
이렇게 다양한 협상 채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지, 제대로 듣지 못하는지, 그래서 청와대가 발표하기를 심층 정보를 좀 더 받은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지. 하노이함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또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이번에 최선희 기자회견 내용도 좀 더 진위를 파악해야 되겠다. 정보 실패 무섭습니다. 최선희 얘기든 무슨 얘기든 다 김정은이의 시진핑 관련 정보든 이게 우리 한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사고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아셈 회의 때 대통령이 잠깐 눈을 감고 있는 건지 조는 건지, 사진에는 일단 하여튼 언론에는, 해외 언론에는 조는 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무지하게 피곤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정상회담 관련 해외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게 외교관의 신분으로 해외 공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해외 순방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해외 외신 기자가 찍도록 놔둡니까? 그런 모습을, 대통령을 보호해야죠. 경호원들은 뭐하고 있고 의전 요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가로막아야죠. 그리고 그런 장소에 대통령이 노출되지 않게 대통령이 잠깐 1분 쉬더라도 대통령이 품격에 맞는 공간에서 쉬실 수 있게 해야죠. 이게 정상회의 의전입니까? 그 다음에 모든 정상들은 전부 정상들 단체로 사진 찍으러 내려가서 사진 찍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만 엘리베이터 그거 하나 못 타가지고 그 사진에도 끼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잡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뉴욕에서 10년 근무했는데 왜 그거 모르겠어요. 뉴욕 왈도프 아스토라 호텔에서 수십 명의 정상이 동시에 다 체류하면서 유엔 총회 참석하고 양자 3자 정상회담을 수백 번씩 하는데 엘리베이터 잡기가 하늘 별 따기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를 하는 작업을 누가 합니까? 청와대 경호 의전 요원들이 합니다. 거기에 국가 간의 힘, 정보력이 작용합니다. 엘리베이터 1분 잡기 위해서. 이거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정상들은 왜 다 가 있나요? 사진 찍는데. 거기에는 무조건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 실수한 책임 담당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바로 며칠 전, 바로 오늘 우리 대통령 귀국하셨죠. 캄보디아를 방문하는데 캄보디아 사진 하나를 제대로 못 올려가지고 홍보물에 청와대가 그것도 어디 나라 사진 갖다 올려놨습니까? 대만 사진 갖다 올려놨어요. 대만 국가 양청원이 대만에 있는 문화예술 회관을 갖다가 캄보디아 홍보 사진에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메인 대표 사진으로다가. 캄보디아 국민들이 대한민국 청와대를 뭘로 알았겠습니까?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한민국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일도 합니다. 근로자로. 그렇게 부러운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가 그래 대만 사진 갖다 올려놓고 이걸 일개 업체가 잘못된 거라고 해명하는데 그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공무원은 계급이 있는 거예요. 6급, 7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차관, 장관 계급이 있는 겁니다. 청와대가 일개 업자한테 맡겨놓고 다 눈 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망신을 대통령을 망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최선희가 뭡니까? 최선희가 지금 미사일 발사했습니까? 최선희가 기자회견 한 번 한 걸 갖다가 외국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중에 잠깐 스톱
이거 보고 받으시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캄보디아가 2번 지금 분을 삭히고 있습니다. 2번 분을 삭혀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 사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 국민이 분을 삼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분을 삼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 다음에 체코 대통령 방문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전용기가 제재 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미국 간다는 것도 모르고 갈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LA 가려다가 LA 총영사관에 다 지시해놓고 추진하다가 뒤늦게서 전용기 쉽게 갈 수 없다. 제재의회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갖고 제재 면제를 받아야 된다. 뒤늦게 알아갖고 체코로 바꾼 다음에 보니까 체코 대통령대 가가지고 얼마나 청와대가 말을 돌려갖고 해명하다가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3차 평양 정상회담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탄 전용 벤츠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대통령 전용차로 그걸 써가지고 대북 제재의 유엔 문서에 대통령이 탄 차가 정상회담 때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다. 이거 얼마나 망신스러운 겁니까? 대통령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자존심을 상하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재를 위반했다고 유엔 문서에 올라가고 그리고 유엔에다가 두 손 싹싹 빌면서 빼달라고 했는데 빼주지도 않고 그러면 빼달라고 해서 안 빼줬으면 그건 보안지켜달라고 말을 해야죠. 예? 우리 국정원은 보안이 생명이라서 그런지 그런 건 보안지켜달라고 사전에 철저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빼달라고 했는데 안 빼줬다는 것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망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백두산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도 느닷없이 김정은이가 통큰 결정해갖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백두산 간 것처럼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백두산 가는 거 현장에서 결정한다는 거 어린애도 안 믿어요. 어린애도. 김정은이 띄워주더라도 띄워줄 거 가지고 띄워줘야죠. 비핵화 한다고 띄워줘갖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미국에서도 중재자 하지 말라는 소리가 지금 터져 나오잖아요. 최선희가 중재자 하지 말라고는 한 것도 있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도 중재자 역할을 잃었다. 워싱턴 포스트가 중재자 할 수 없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포스트 지금. 그리고 이번 캄보디아 방문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앙코르와트에 가셨어요. 우리 대통령. 저는 잘 갔습니다. 왜 잘 갔느냐? 앙코르와트는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들도 전부 가는 관광지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속해요. 대한민국 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 양자 차원의 그 딱딱한 어려운 문제만 푸는 어젠다만 푸는 게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사람인데 관광도 해야죠. 그걸 대한민국 국민이 이해 못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앙코르와트 간 걸 비난한다. 제가 국민 만나서 이해시키겠습니다. 어느 나라 정상이든지 정상 외교를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유적 갑니다. 그것이 예양입니다. 국제. 그게 에티켓입니다. 대한민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화, 역사, 유산을 우리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자랑하기 위해서.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사전에 앙코르와트 방문하기로 갔다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이러면 큰일 나나요? 현장에서 느닷없이 결정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옵니다. 저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느닷없이 결정해가지고 대한민국 공군계가 가서 대통령 이동을 도와드리고 그게 있을 법합니까? 그리고 정상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전입니다. 경호 다 중요합니다. 의전은 뭐냐? 정상적인 절차로 양 정상이 이동하고 숙소에 들어가고 회담하고 식사하고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느닷없이 번개처럼 작전하듯이 하는 정상 외교의 행사는 극히 드뭅니다. 저도 정상외교 행사 여러 번 행사했고 대통령 청와대 모시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깜짝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 정상 외교는 지금 국민들한테 깜짝 효과를 줄 계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상황을 봐야죠. 누울 자리를 보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되지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당당하게 앙코르와트는 왜 가야 되냐. 이래서 갔다. 세계문화유산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앙코르와트 가보신 분 다 아시죠? 금방 내 무너질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저도 갔어요. 개인적으로 관광도 갔고 출장 같은 때도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쓰러져가는 앙코르와트 유적을 되살리기 위해서 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복원사업에 참여하기는 앙코르와트 유적지가 최초 유적지입니다. 그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운 유적 복원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서 이건 대한민국이 유적 복원사업을 하는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선전하면 전 세계에 있는 문화유적지 복원사업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가서 입찰에도 응하고 참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도 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현장에 가서 느닷없이 결정해서 가게 됐다. 왜 이럽니까? 저는 당당하지 못하다, 청와대가. 대통령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거기도 못 가게. 캄보디아를 갔으면 캄보디아 가기 전에 충분히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정상외교 방문 행사 전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대통령이 가겠다. 캄보디아에 요청하면 캄보디아가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라고 그러죠. 더군다나 캄보디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투자 한 2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 엄청나게 중요한 투자 대상 국가예요. 중국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그게 전부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사업가들이, 중소사업가들이. 그리고 캄보디아는 북한과 외교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엄청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유적지를 돌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캄보디아가 우리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를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현 정부는 북한을 짝사랑하는, 북한을 한없이 지원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관계를 의식하지 당연히 않겠죠. 자, 앞으로 남은 정부 임기 반 동안 대한민국의 외교가 이러한 잘못된 실패와 실수, 전략 부재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복귀 공부를 철저히 해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우리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격에 맞는 외교를 하고 정말 북한 핵을 폐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상외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정상외교의 출발점은 한미 공정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을 힘을 동맹국의 입장에서 지원받으면서 정상외교를 하면 우리 혼자 풀기 어려운 숙제도 많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을 활용해야 합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지혜와 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 폐기, 내재적 접근 방법을 빨리 버리십시오. 현실주의적 접근 방법, 대한민국의 국력, 그리고 북한의 실체, 낭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선의에 지나치게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국을 너무 저주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북한과 중국에 대한 짝사랑을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외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정상외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정상 외교를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제 방송 항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주변 분들께 많이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일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